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정결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다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한 주간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고자 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금빛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나의 하나님
사모하고 예배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현수 목사님과 우리를 위해 특강해 주시는 장협 장군님을 위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목자 되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예배 자리에 임하시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삽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로와 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에 품어주시고 주님의 날개 밑에 있는 그 편안함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전 안에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갈 때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그 보호하심으로 더욱더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이 귀한 이름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실 일들을 기억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셨던 고 리민식 원로 목사님의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을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을 알게 되었고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모든 수고를 마치고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께서 남기신 믿음의 본을 따라 더욱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강신원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픈 곳마다 만져주시사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충호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새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변화된 마음으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시는 이현수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대언하시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6.25 전쟁을 기억하며 우리 민족의 역사와 현실을 돌아보며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국안보정책연구소 소장님이신 장혁 장군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으로 준비하신 모든 내용이 하나님 뜻 가운데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떠한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굳건히 지켜주시사 반공의식의 초석 위에서 완벽한 자주 국방을 이루고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가 완성되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어떠한 이념보다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함께하신 역전의 용사 6.25 사변의 산 증인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며 소망 찬양대의 간절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축복하고 교제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예배는 6.25 상기주일 세미나가 있는 그런 예배인데요. 오늘 엠마오 찬양팀 같이 찬양한 특별한 복장을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6.25 참전 용사도 있고 또 월남 참전한 그런 용사들도 있는데요. 좀 번거롭지만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돌아서서 우리 교우들 한번 보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이분들에게 경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하시죠. 그 외에도 여기 나오지 못한 분들 중에도 또 6.25 참전 용사, 또 월남 참전 용사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대표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안보 특강을 우리 장혁 장군님 자세한 이력은 주보 내용을 보시고 또 이렇게 큰 도전 받고 나라 사랑을 더욱더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3일 낮 예배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6.25 금식기도의 여전도의 예배 주간으로 드리게 됩니다. 관련 헌금은 전실에서 자연스럽게 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전도의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리미식 원로 목사님 추모 특집 월요일과 수요일 방영되는 부분을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사역들이 시작이 됩니다. 각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쓰기 제가 오늘 몇 프로까지 이게 신청이 됐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첫 주에 70% 신청이 됐다 얘기 들었습니다. 오늘 뭐 거의 마감됐으리라고 보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거룩한 사역에 한번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자율 감사헌금한 부분은 인도네시아 또 개척 예배당 세우고 탈북민 지원하는 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608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단 5초 만에 방금 한 성경 구절을 다 암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다음 번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자, 시작. 아담, 셋, 에노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비롯하여 우리가 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오늘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 다음에 셋, 셋 다음에 에노스. 그런데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아담 다음에 가인이 아닐까? 우리는 아담 다음에는 가인이라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벨도 죽어서 없고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족보에 없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다른 씨를 주신 것이 바로 셋입니다. 셋이라고 하는 단어는 놓다, 세우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씨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두 아들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삶 속에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스스로 그 무게감을 견딜 수 없어서 부모를 떠났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은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 놋 땅에 거주했다라고 기록하는데, 놋은 방황, 유리함을 뜻합니다. 거기 가서 가인은 성을 쌓았습니다. 동생을 죽인 정죄감,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자기 삶을 표현하듯 가인은 그곳에서 성을, 어느 누구도 올 수 없는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는 독자적인 가문을 이루고 하나님 밖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부모를 떠난 가인이 아니라 셋째 아들 셋을 아담의 후손으로 인정합니다. 우리가 셋의 입장에서 셋이 바라보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셋은 어려서부터 들어서 알 것입니다. 자기의 첫째 형이 둘째 형을 죽였다는 것을, 질투와 분노 속에 휩싸여 동생을 급습했던 비참한 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셋은 가인과 아벨을 잃어버린 부모의 아픔도 목격했습니다. 또한 셋이 살던 시대에는 맏형 가인이 건축하고 있는 에녹성, 그 안에 있는 폭력과 살인으로 얼룩진 세상의 어지러움을 보았습니다. 그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다가 셋이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셋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네, 에노스입니다. 창세기 4장 20절, 4장 2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셋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에노스는 약한, 깨지기 쉬운, 죽을 수밖에 없는, 경영이 파탄난, 회복 불능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누가 자기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짓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자신의 고백과 믿음을 담아 또한 자기가 현실에서 느끼는 감정과 깨달음을 자기 자녀의 이름으로 표현하였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셋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회복 불능한 존재인 것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구나.
지금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때입니다. 셋이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르기 시작할 때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것은 드디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에노스의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을 잃어버린 아담에게 새로운 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셋과 에노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살인과 폭력으로 자기의 형제를 죽이는 인류사의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 가인이 아닌 셋이라는 새로운 다른 씨로 새로운 계보와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6년 전 이 땅에 6월 25일 가인과 아벨의 비극, 총과 칼로 자기 형제를 죽이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 민족 아직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불과 수십 킬로 위에 우리와 전혀 다른 어둠과 절망과 권세 아래서 우상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인의 문화와 가인의 통치, 세상을 주름잡는 전쟁과 폭력과 압제가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눈물겨운 삶을 살아온 우리의 선조들과 함께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셋이 고백했던 것처럼 에노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이 땅에 셋과 에노스를 통해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백성, 이 나라, 이 민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런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갖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노량진 교회 한은수 장로님, 또 우리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기 구기동 감리교회 신자인데요. 저희 교회는 전체가 27명입니다. 제가 나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61년생인데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갈 때마다 10,000원짜리 10장을 가져가서 애들 보고 신앙생활 잘하고 책 잘 읽으면 10,000원씩 줍니다. 학생들이 7명인데요. 그래서 3만 원은 여윳돈으로 가져가는데 대부분 7만 원을 다 쓰고 옵니다. 오늘 그 개인적으로는 실은 제가 이제 허드슨 연구소라고 워싱턴에 있는데요. 일본 방위연구소 이런 데 가서 안보 정책에 대한 강의를 가끔 합니다. 그때 별로 떨리지 않았는데요. 오늘 정말 심각하게 떨립니다. 여기 또 김영석 제동님이 또 앉아 계시니까 참. 그리고 여기 또 이장열 우리 예비역 대령도 저랑 같이 옛날에 북한 핵 문제 때문에 국방부 정치국에서 같이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게 납니다. 조금 재미있게 실은 교회에서 강의 이런 걸 처음 해봐가지고요. 여기 위에 올라오는 것도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준비를 조금 좀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유교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유교 참전 용사시고
저희 큰애 삼촌은 돌아가셨는데 6.25와 월남전을 다 참전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친가 쪽은 주로 한국 전쟁, 외가 쪽은 주로 월남전입니다. 그래서 아주 만나면은 뭐 수당이 뭐 한국전이 더 많이 받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해주십시오. 예, 화면 넘어가나요? 제가 하나요? 예, 제가 아직 예,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니 누가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제가 다음 드리겠습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이 저도 뭐 보진 못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잘 모르다가 이 전쟁을 연구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전쟁에서의 위기 관리를 알게 됐습니다. 이분의 위기 관리의 그 근본을 이루는 것은 국가가 하는 게 애국심이죠. 애국심과 신앙심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이를 보면 이제 90세에 돌아가셨는데요. 6.25가 났을 때 이분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인데 3일 밤을 꼬박 셉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대한 위기 관리를 이렇게 하는데 정말 초인적인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네. 제 소개는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네. 전쟁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945년에 이제 광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패망을 하고 한반도가 이제 해방이 됐는데 미국과 소련이 이제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북을 분할해서 점령을 하게 되죠.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남한에 군정을 실시하고요. 소련은 북한에서 김일성을 내세워서 공산 정권의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소련은 어떠한 전 세계의 공산화에 대한 전략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 남북한이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지 못하고 북한이 이제 신탁 통지를 반탁을 하다가 다시 그걸 찬성하는 쪽으로 뭐 돌아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유엔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이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조병옥 그다음에 김한란 이런 분들을 유엔 총회에 참석을 시켜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합법적인 정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지시를 하고 지도를 하게 되죠. 북한은 이제 소련의 지원으로 해서 48년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럼 김일성이 무슨 근거로 무슨 자신감으로 남침을 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김일성 본인의 큰 아주 야욕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부터 반드시 우리는 단독으로라도 한반도를 통일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남한의 정치적 혼란이 많이 있었죠. 그 당시에요. 남노당 세력 뭐 이런 게 해서 그다음에 남한의 군사력이 열세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스탈린이 이제 이를 승인하고 스탈린이 몇 번은 이제 승인을 안 하다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고 전차와 야포와 항공기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 당시 저희들 정말 열악한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최초의 공격 계획을 수립했는데 폭풍 작전 계획이라는 공격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모택동을 만나서 북한을 지원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이 에치슨 선언을 합니다. 1950년 1월 12일 날 에치슨 선언을 통해서 한반도가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당시에 미국은 전반적인 소련의 야욕을 봉쇄하는 봉쇄 전략을 갖고 있었지만 극동 방위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한반도와 대만을 제외하게 되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한 것들이 김일성으로 하여금 내가 드디어 남침을 해서 한반도 전체의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했던 겁니다. 다음. 그런 가운데서 이제 공격 작전 계획이 수립합니다.
공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격 계획을 수립하죠. 방어를 하겠다는 사람은 방어 계획을 수립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공격 계획을 수립한 현재 나와 있는 이 지도가 뭐냐면 6.25 전쟁 당시에 북한의 문서를 노획한 그 당시의 공격 작전 계획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두 가지 가정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미군이 지원이 희박할 것이다. 그래서 지원을 하더라도 미군이 지원을 하려면 2달이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그 전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남한의 혼란한 상황, 병력이 열세하다. 그리고 50만의 남노당 요원들이 권리할 거다. 그러면 남한은 제대로 방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가정을 수립하고 공격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폭풍 작전은 1일 10km로 해서 50일 작전을 하겠다. 50일 이내에 남한을 완전히 석권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해서 했는데요. 4개 단계로 수립했습니다. 처음에 3일 이내에 수원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대전과 안동을 점령하고, 다음에 마산, 대구, 포항을 점령하고, 마지막 4단계 한반도 전체를 점령하겠다는 최종 목표를 수립합니다. 그러면서 1군단을 주공으로 해서 경부 간선도로로 진출을 하고, 조공은 2군단으로 해서 춘천 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부전선과 이제 서울 의정부축선에서 주공이 들어오고, 춘천 쪽으로 들어와서 지금의 이제 한강을 연해서 수원 쪽으로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한국군의 주력을 완전히 섬멸하고,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가겠다는 그러한 작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는 뭐 참고로 올려놨는데요. 특히 여기서 보면 우리는 그 전차가 없었죠. 우리 장갑차가 있었는데, 특히 북한이 보유한 전차는 소련이 지원한 T-34인데요. 이 전차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과의 전투에서 아주 효과적인 능력을 발휘했던 전차입니다. 그걸 한 250여 대를 갖고요. 우리는 항공기도 이제 연락기하고 이런 뭐 연습기밖에 없었는데, 북한은 이런 전투기를 갖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물론 소련의 지원이 있었지만 어쨌든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 간의 전력의 열세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이런 가운데 그럼 국군은 뭐 가만히 있었냐? 뭐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북한이 공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가정을 수립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보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 참모부에 근무했던 사람이 김종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김종필 중령과 함께 정보 판단을 했는데 이렇게 세운 겁니다. 북한은 아무래도 의정부 축소를 주목을 할 것이다. 그리고 조공으로는 서쪽엔 개성이고 또 동쪽에는 춘천을 통해서 양쪽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대남의 남한의 혼란한 상황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여건을 조성한 다음에 전면적인 공세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정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정보 판단 하에 육군본부는 북한이 아까 폭풍작전 계획을 수립한 것처럼 육군본부는 작전명령 제38호를 전군에 하달합니다. 3월 달에 하달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38도선에 배치된 4개 사단과 1개 연대가 방어를 하고, 그 당시에 남한에게 준동하고 있는 남노당 세력을 소발하기 위해서 3개 사단이 충청권, 경상권, 그다음에 호남권에서 1개 사단, 각 3개 사단이 남노당의 이런 공산당원을 색출하고, 그다음에 이런 게릴라 작전을 하는 그러한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작전 명령 38을 하달하고 훈련을 하고 방어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강의 주 방어선을 임진강 남한으로 하고 주문지 북방에서 적을 물리치겠다. 그다음에 그렇지 못할 경우는 한강을 이용해서, 지금 이제 노량진 교회가 있는 이쪽이죠. 한강선을 이용해서 최후의 결전을 하겠다. 이런 방어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것은 실질적인 방어 작전 계획을 수립했지만 3월 25일 방어 작전 계획을 하달하고 나서 한 2달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2-3달 이후에 전쟁이 나게 되는데, 실은 방어 작전 계획이라는 것은 단순히 작전 계획만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철조망 설치 계획, 화력 계획, 그다음에 어디가 뚫렸을 때 역습 계획,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려면 계획을 더 세분화하고 그리고 훈련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여건 속에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단급 훈련을 제대로 못 마친 상태에서 우리는 북한의 기습 남침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음. 초기 전투는 크게 몇 군데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개성 지역 전투인데요. 개성이 이제 지금은 이제 휴전선 이북이지만 당시는 38선 이남이었죠. 그래서 개성지구를 지키는 1사단이 있었고요.
의정부 지구를 지키는 7사단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춘천지구 전투를 하는 6사단이 있었고요. 동해안지구 전투를 하고 있는 8사단이 있었습니다. 이 4개 사단과 옹진반도를 지키는 17연대가 있었는데요. 대부분 전투를 좀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도 잘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차를 밀고 들어오는 데 대해서 전차를 막을 수 있는 우리의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탄으로 공격하고 수류탄으로 공격하고 이런 가운데서 전투를 했지만 실제로 방어를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그러나 다행히 춘천지구 전투에 영웅이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 그 심일소룡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전차를 막기 시작하고요. 6탄으로 막았죠. 그 다음에 그 춘천지구 전투를 지휘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6사단, 청성사단인데요. 그 6사단을 지휘했던 사람이 김종호 장군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참 치열하게 훈련 준비를 시켰는지 군의관들도 이렇게 포를 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절대 휴가를 허락하지 않고 아주 독하게 6사단 지역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통해서 춘천을 통해서 수원으로 진출을 해서 한국군의 주력을 선별하겠다는 그런 북한의 공격 작전 계획이 6사단에 의해서 좌절되고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지연전으로 이제 전환돼서 한강선 전투를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6.25 전쟁에서 초기 3일의 그런 전투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보면은 훈련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실제로 각 사단별로 그런 준비하는 그 잘하고 못함에 따라서 훈련의 그런 전투의 그 성과가 나타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지금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를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군사적 대비로는 작전 명령을 하더랬죠. 이승만 대통령이 결재를 했습니다. 하고 38선, 임진강, 한강이라는 3단계 작전 계획을 수립했고요. 국군의 증강을 계속 요청했습니다. 미군에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미군이 뭐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그건 아니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오랜 그 미국 생활, 이분이 하버드 나오고 프린스턴대도 나왔죠. 이분이 미국의 어떤 정책 결정 체계를 정말 잘 알았어요. 그리고 미군의 어떤 그 여론을 움직이는 것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미군에 요청을 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게 하나밖에 남아있던 대한민국이 적화가 됐을 때 과연 공산권이 어떻게 이 전체 아시아 대륙을 점령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도 도움을 많이 받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세적인 무기, 전차라든가 전투기 이런 것들은 제대로 도움을 받지는 못했죠. 그다음에 후방 지역에 저 참 잘한 건데요. 3개 사단으로 하여금 후방 지역에 준동할 수 있는 그러한 공산 세력들을 철저하게 분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내의 좌익 세력을 척결함으로 인해서 군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군대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대통령으로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가보안법을 제정했고요. 반공을 국시로 하는 그러한 정책도 피기 시작했습니다. 외교적인 노력도 잘했습니다. 미국과 유엔에 지원을 요청하고요. 반공 노선을 강화하면서 유럽의 나토와 같은 것을 우리 아시아에도 만들자, 뭐 이런 것도 주창을 하면서 실은 신생국가 48년 8월 달에 국가가 만들어졌는데요. 신생국가의 지도자로서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그 외교적인 노력과 유엔에 대한 것도 아주 잘 알고 있고 또 그러한 조치도 잘하는 그 근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사회적 조치를 쭉 했는데요. 초기 내각을 보면은 광복군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성 그 장관도 그때 당시 초기 내각, 1기 내각이 있었고요. 또 무임소 장관으로 기독교의 어떤 목사님을 무임소 장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적인 힘을 가지고 내각도 종교, 그다음에 각 이런 경제계, 정치인, 군도, 광복군 이런 여러 출신들을 다 혼합해서 통합된 그런 내각을 만들겠다는 그런 시도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6.25 전쟁이 발발했는데 이러한 6.25 전쟁이 결국 국가위기관리의 첫 시험대이고 그다음에 국제적인 집단 안보의 출발점이 된 겁니다. 실제로 유엔이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집단 안보 체제를 가동한 게 한국 전쟁입니다. 이것이 거의 유일한 그러한 그 시도였고 유일하게 성공을 했던 그러한 안보, 국제적인 안보의 연대의 결과였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첫날 6월 25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인데 10시경에 창덕궁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다가 보고를 받습니다. 북한군이 공격을 했습니다. 처음에 경무대 경찰서장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10시 반에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경무대로 가서 보고를 합니다. 신성모 국방부 장관은 이제 중국 그 해군사관학교 출신인데요. 이분도 영어를 참 잘했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보면요, 영어가 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그 최병도 육군 총참모장의 보고를 받고 경무대로 가면서 가기 전에 무초 조한미 대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로 상황을 공유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경무대를 가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죠. 대통령이 보고했더니 그 이승만 대통령의 첫 조치사항이 뭐냐면 전화기를 들고 그랬습니다. 하와이에 있는, 그때 국제 전화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 있는 손원일 제독하고 그다음에 정일권 장군에게 전화를 했다, 이런 기록들이 어디 나오냐면요, 이승만 대통령의 그 부인이었던 프란체스카 여사의 난중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이승만 대통령이 전화기를 들고 해서 나오는데 그 첫 마디가 뭐였냐면 이것이었습니다. 하와이에 그냥 있지 말고 빨리 복귀해라. 특히 손원일 제독은 그 당시 구축함이 3척이 있었는데요. 그걸 가지러 갔었습니다. 구축함 3척에다가 포탄을 가득 싣고 와라,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첫 지시가 그거였습니다. 그만큼 이승만 대통령은 전반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 지시를 하는데 무초대사를 부릅니다. 조한미 대사, 무초대사 당장 오라 그러고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지원을 요청한다.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현재 조치를 하고 있다. 이거를 본인이 설명을 합니다. 그럼 무초대사는 영어로 설명을 했겠죠. 그 얘기를 듣고 무초대사는 미 정부에 한국군을 위한 포탄과 칼빈 소총 4만 정을 빨리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조치 사항들이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13시에 그 당시 이제 천주교 신자였던 장면 대사가 이제 주미 한국 대사인데 장면 대사한테 전화합니다. 자네는 거기에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미 대통령 트루만을 만나서 한국의 지원을 요청하는 건 반드시 얘기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차 가운데서 계속 그런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14시에 비상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또 22시에 무초대사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합니다. 2차 회동을 하고요. 미국의 강력한 지원 입장을 요구하고, 그래서 무초한테 얘기하고 나서 신성호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 장관, 내일 아침에 하여튼 뭐 광복군 출신이건 뭐 독립군 출신이건 뭐 일본 육사 출신이건 해군 출신이건 육군 출신이건에 군사적으로 전문가는 다 국방부에 집합을 시키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 신성호 장관은 알겠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12시가 이제 넘어갑니다. 다음 2일차인데요. 3시에 동경에 있는 메가더 장군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 잠이 잘 오냐 얘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다시 2일차요. 예. 전화해서 미국 정부에 신속한 지원을 요청하는데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5살 아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가더 장군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보면요, 개인적으로도 친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서로 친하고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 겁니다. 대화가. 아니 메가더 장군, 당신 말이야 지금 이 시간에 잠이 와. 이렇게 잠을 깨웁니다. 북한이 좀 사령관이 좀 주무십니다. 이 사람아 지금 한반도에서 난리가 나는데 무슨 빨리 깨우라고 메가더 장군이 나옵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긴. 그래서 이제 한국에 대한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그게 새벽 3시입니다. 4시 반에 다시 또 무초대사한테 전화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전투기 지원 요청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면요,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미국의 의사결정 체계를 아는 겁니다. 저도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을 30개월 모셨는데요. 이러한 그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할 때 군의 이제 실은 대사는 국무부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군하고 국무부, 그러니까 국방부하고 국무부, 우리나라 보면 외교부와 국방부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하게 올라가야 그 위에 있는 의사결정자가 확신을 갖고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3시에는 군 개통인 메가더 장군에게 얘기하고 4시 반에는 무초대사한테 얘기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말한 것을 정리해서
상부에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워싱턴에 있는 그 펜타곤이나 미 국무부는 그냥 각각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그 트루먼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을 때 국무부로부터 올라오는 보고가 같고 국방부로부터 올라오는 보고가 같기 때문에 트루먼은 거기에 대해서 야 다시 한번 확인해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이승만 대통령이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저렇게 양쪽을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자기의 그 대통령으로서의 의지를 계속 밝힐 수 있었던 겁니다. 10시에 이제 국방부에서 대통령 주재 군사경영체 자문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견을 얘기해 보시오.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반격을 해서 우리가 다시 38선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은 또 뭐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거기서 당시 김홍일 장군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님, 지금 상황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방어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춘천 쪽에 전투가 잘 되고 있으니 병력을 잘 이렇게 집결해서 한강을 이용한 방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병력들이 내려오는 그 사람들을 그냥 뒤로 빠지게 하지 말고 한강선에서 막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는 김홍일 장군을 시흥지구 전투사령부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한강선 방어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북한이 3일 만에 수원을 점령하겠다는 계획이 수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제 극동사령부에서 메가더 장군이 처치 준장을 보냅니다. 수원 비행장으로. 그래서 한국의 전황을 확인해봐라. 그래서 확인하러 옵니다. 그래서 처치 장군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다 11시에 북해 본회의 참석하고 14시에 이렇게 하고 이런 가운데서 서울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의정부 축선을 돌파한 전차들이 미아리로 해서 수일이로 해서 이렇게 서울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당시에 그 서대문 구치소에 약 한 7천 명의 이렇게 그 구치 수감자가 있었는데 그 수감자들이 탈출을 했을 때 서울의 이런 상황이 어렵다 그러는 것을 이제 보고를 받게 됩니다. 3일차입니다. 다음 3일차인데요. 1시에 다시 장면 주미 대사에게 전화를 합니다. 트루먼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군사협조를 지시를 합니다. 어느 정도 미국이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장면 대사는 백악관에서 트루먼을 드디어 만납니다. 한국 시간이 새벽 4시입니다. 그리고 트루먼은 그때 장면 대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벌써 메가더에게 한국을 지원하라고 명령을 내렸네. 이 얘기를 장면 대사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 장면이 한국에 보고를 합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미 대통령의 한국 지원에 대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라는 걸 보고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1시 이후에 계속 메가더 사령관과 무초 대사에게 전화합니다. 탱크가 없다. 탱크를 달라. 미국이 지원하지 못하면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조차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거의 협박성으로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새벽 밤 2시에 비상국무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신성모, 그다음에 이기붕, 조병옥 이런 분들이 대통령의 그 서울 철수를 건의합니다. 대통령이 거부를 합니다. 아니네, 내가 지금 서울을 벗어날 수가 없네. 서울이 그냥 남겠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결국 이제 북한군 전차가 청량리까지 들어오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서울역에서 이동하고 4시에 출발해서 그때 이제 그제서 잠이 들었던 겁니다. 기차에서. 그래서 대구까지 내려갔다가 여기가 어디냐? 그러니까 대구입니다. 무슨 대구냐? 다시 올라가라. 그래갖고 대전까지 올라와서 충남지사 관사로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서 미국의 어떤 지원, 유엔의 지원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고 나름대로 그때부터 체계적인 방어를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 군수사령부 처치준장이 왔을 때 이제 이 대통령이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한강선을 보고 하면서 처치준장이 메가더 장군에게 가서 한 보고가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군이 생각보다 정말 잘 싸우고 있다. 우리가 미군의 최초의 지상군이 나중에 천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미국의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지상군을 투입시키겠다. 그리고 미 24사단이 이제 나중에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을 보면요,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서 야 이분이 그 아까 뭐 75세란 말도 했지만 뭐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전반적인 국제 정세를 알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이런 어떤
결정 절차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어요. 군이 뭐가 필요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예산이 없고 여러 가지 그 능력 때문에 제대로 안 됐지만 어쨌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초기 3일 동안에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분이 아니고 다른 분이었다면 과연 이런 것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나게 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다음. 교훈인데요. 크게 이제 그 세 가지로 이렇게 뭐 몇 가지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이 그 초기 3일 동안에 걸쳐서 실은 국가 존속의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기 관리의 긍정적인 교훈이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 믿음과 희망의 힘인데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 경성 그 구치소에서 수감이 됐다가 유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보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여기 첫 번째가 있는데요. 이제 5월 30일 날 재헌의회를 이렇게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 의장을 맡습니다. 임시 국회의장이죠. 맡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처음에 임시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자 먼저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러면서 어떤 분을 딱 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이제 기독교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이죠. 그분이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제 폭력을 꺾고 독립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내용은 긴데요. 참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그 어떤 신앙인으로서 그런 것을 보이는 것도 참 그 감동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구절은요. 6.25가 나고 나서 라디오 연설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라디오 연설 이제 곳곳에 여러 가지 문장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디오 연설을 몇 번을 합니다. 하다가 막 전기가 나와서 또 못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전쟁 중에 국회에 와서 담화를 할 때 이런 말 합니다.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이며 우리는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 자유는 하나님께 주신 힘이다. 뭐 이래.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90세 때 이제 하와이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양아들한테 마지막 임종하면서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민족이 국방과 경제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면서 돌아가십니다. 뭐 우리가 부국강병이란 말도 이렇게 하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러한 가운데서 이러한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애국심과 신앙의 힘,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전선을 지켰던 우리 선배 군인들의 그런 희생 이런 것들이 정말 참 중요한데 그리고 그러한 중요함을 잊지 않고 이 노량진 교회에서 이렇게 이것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도 또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한강선 방어 전투에 여기 중요한 지역 아닙니까 여기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곳에 이런 하나님의 터가 만들어진 것도 정말 감동이 있고요. 이런 데 와서 저도 강의할 수 있게 해줌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참 많이 깨닫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장군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말 한 마음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에 늘 감사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민족이 아직 통일되지 않는 상태 가운데 있는데 사람의 힘으로 참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서 속히 평화 복음 탕은되는 귀한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참으로 비약적으로 발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참으로 많은 발전을 기울였지만 아직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한 마음으로 화합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여 여러 가지 어려운 이들을 또 살피고 돌보고 섬기는 그런 아버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금도 전선과 또 아버지 여기저기서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국군 장병들 하나님께 기억해 주시고 안전히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속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 되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날이 꼭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눈물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에 계속 이어지고 있사오니 아버지 속히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25 상기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장혁 장군님 귀한 분을 보내주셔서 또 이렇게 6.25 초기에 이승만 대통령의 초기 대응과 또 국군 장병들의 수고 헌신을 다시 한번 상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평화복음 통일입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혁 장군님 귀한 사역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나라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많은 분들이 또 이 일에 도전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특별히 우리 엠마오 찬양 팀원들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특별히 6.25 참전 용사와 월남 참전 용사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선하게 응답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 찬양대원의 수고 원신도 기억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한 이상호 안수 집사님도 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온 가족 특별히 일남이녀의 귀한 기업을 사랑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 늘 평안케 주님 나라 사모하고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귀한 봉헌의 예물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내용을 풍성케 하시며 그 마음의 소원이 주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6.25 상기주의를 통해서 더욱 나라 사랑, 민족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